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봄을 지나서 이제 4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100여일 정도 남았을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그간에 공부했던 것을 차곡차곡 시간을 채워가면서 정리를 할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반드시 3월 이전에는 기본서 2회독과 기출문제를 풀이를 좀 하라고 권고를 했었는데 설사 그것이 좀 부족했다 하더라도 이번 핵심 이론과 실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본 강의 때 놓쳤던 부분들을 확인하고 또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볼까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교육을 할 때는 수업을 할 때는 사례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 얼마만큼 숙지하고 반복해서 문제에 적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핵심 강의 때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을 시험에서 어떻게 해서 반영을 하고 어떻게 해서 적용해서 문제풀이까지 이어나가느냐, 또 혹시라도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특히나 이번 기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각 사례별로 또 마찬가지 서술형 문제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어떤 키워드를 담을 건지를 집중해서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번 핵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신감을 얻고 얼마 안 있을 이게 마무리가 되면 이제 모의고사 반에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하게 될 텐데 그 시간대는 진짜 여러분들이 실력이 일취월장을 해서 정말 합격에 또 시험장에서 즉각적으로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전체적인 책임보험의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임근제 보험의 핵심 이론 실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해 저는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미래를 합격이겠죠. 끝까지 공유하고 또 진정한 가이드로서 활동하고자 합니다. 지난 첫 그 기본 강의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연도별 우리 책임근제의 출제 범위와 유형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책임보험이라 하게 되면 우리 책임보험 상품별로 이제 문제가 나올 거고요. 또 근제보험의 업무 형태까지 해서 이제 7대3 비율이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직전 한 4개년도에 이제 그 시험의 출제를 보게 되면 책임보험의 문제가 집중이 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근제보험에서도 30% 정도의 할당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책임보험이라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워낙 그 다양한 업무가 많아지고 또 마찬가지 거기에 대한 제도가 변경이 되면서 특별법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임보험의 영역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또 상품도 다양화되면서 그야말로 우리 손해사정사가 앞으로 현장에서 활동하기 상당히 좋은 그런 영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게 되면 이제 제가 4개년도로 봤을 때 사례 문제가 평균적으로 한 70%에 해당되는 포션을 보이고 있고요. 약술 문제도 30%에서 40%가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술 문제와 이 사례 문제는 결코 띄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술 문제도 이 사례 문제에 다 하나하나 녹여져서 이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앞으로 이제 100일 남았는데 그 시간에도 기본서에 충실하면서 그 이론적인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하면서 그것이 이제 여러분의 것들로 이제 소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계속해서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나오고 이 점에서 뭐 많게는 10점짜리 문제로 쪼개서 나온다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이론과 또 손해액 산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숙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것은 이 기출문제와 이제 예상문제 풀이라고 했는데,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풀이가 된다 그러면 예상문제도 마찬가지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기출문제를 아직까지 풀이가 안 됐다 그러면 기출문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 사례 21년도와 22년도의 이제 사례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왜냐면 그 이전의 사례보다 21년도, 22년도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고 또 마찬가지 집중해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세부적인 부분까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부를 한 번 정도 하고선 강의를 들은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익숙해지는 그런 테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21년도에는 이제 화재 3법에 관련된 신배책과 다중이용업소가 이제 관련돼서 배상 책임이 이제 20점짜리 나왔죠. 21년도에 나오지가 않았어요. 대신 이제 배상 책임에 있어서는 또 체육시설과 관련된 게 나왔고, 이때 나왔던 게 승강기 사고가 이제 22년도에 이제 비교가 조금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취업 선언, 그때 당시에는 약간 예상하지 못했다, 일반적이진 않았다 생각이 됐는데도 15점짜리로 크게 좀 나왔던 것이 해외 취업 선언의 재해보상 특약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선언법에 나와 있는 기본 재해보상의 요건들만 알고 있었다 그러면 대부분이 아마 70% 이상은 답변을 쓸 수 있었을 것으로 표현이 되고, 근제 보험에 이제 국내 근제가 15점짜리로 나왔다는 사실이죠. 뒷부분에서 이제 사업자, 유도존 사업자 배상 책임이 10점짜리로 나와서 거기에 특약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던 것이 좀 특이한 거죠. 또 일반 배상 책임보다는 또 전문의 배상 책임도 많은 범위는 아닙니다만 문제화돼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그런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1년도에 나왔던 이 의사 및 병원 배상 책임 시소유 특약, 우리의 대부분의 그 배상 책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이 시소유 특약에 해당되는 거죠. 시소유 특약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 약관에서, 특히나 그 영업배상 책임의 특별 약관에 보상하지 않은 손해, 제2조에 해당되는 그 보상하지 않은 손해 면책 약관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사례를 보게 되면 이제 산정되는 지급보험금 산정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죠? 지급보험금 산정이 사례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점수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보험금에 산정하는 그 툴을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1년도에 이제 개호와 관련된 여명단축 보조구, 아마 학습하면서 이 여명단축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실무를 하지 않은 분들은.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호프만 기술을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풀어나가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도 중요했던 이 상속 비율이라든가 또 이 비용. 저는 개인적으로 23년도에도 이 비용과 관련된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비용을 우리 배상 책임에서 보상을 하는데요. 그 소송 비용에 있어서의 지급 범위, 이것은 모의고사나 또 앞으로 이제 23년도 시험을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출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아두고 계시겠습니다. 특이했던 것들은 이제 21년도에 이제 이 대위권과 이제 구상권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온 거죠. 어떤 용어의 어떤 정의 정도는 틀리겠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한 거죠. 마찬가지 대위권, 구상권, 분담 이런 조항들은 거의 일맥상통하지만 문제가 계속해서 연달아서 나왔다는 것이 상당히 특이하다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국문배상 책임과 영문배상 책임의 CGL, 거기에 있어서 이것도 소송 담보가 나왔네요. 소송과 관련된 이런 기본적인 상속권이라든가 또 비용이라든가 또 담보하는 범위를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특이하게 이제 중재대회같이 사회 시사적인 부분,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도 뭐 화재 사건이라든가 뭐 제재물과 같은 그런 사고, 또 이제 붕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꾸준히 계속해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또 특히나 배상 책임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개념이라든가 법리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0일을 남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았을 텐데요.
초압축 공부법이라고 해서 이제 행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핵심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여러분들 풀이를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제출이든 아무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의 목차를 여러분은 꼭 따라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차를 반드시 구성을 할 때 기본적인 것은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기본을 하되 여러분들 알고 있는 범위에서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목차의 반영을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권을 제대로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저는 이 얘기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모르는 문제를 맞추는 것이 유리한 결정인 게 아니라 아는 문제를, 남들이 푸는 문제를 놓치지 않고 정확히 써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를 꾸준히 잘했고 또 3개월 나왔을 때 내가 좀 부족하고 모자랄 것 같이 생각하지만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을 더 탄탄히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번 이 핵심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출문제. 제가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출문제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 이후로부터 모의고사를 문제 푸는 것은 그대로 그냥 적용만 하면 되는 거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 이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문제가 추리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그 명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핵심 강의 동안은 여러분들이 기본서에서 찾지 못했던 아니면 다시 한번 중요성을 알고 나머지 시간에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이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의고사를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밴드에서도 한 3번 정도를 이제 시행했고요. 앞으로 이 강의가 끝나면 모의고사를 한 5회차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첨삭 과정을 포함해서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달성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이제 책임 근제뿐만 아니라 4과목을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양이 많다는 거죠. 이 많은 양을 상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압축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죠. 그럴 때는 이 암기에 있어서는 뭐 목자 따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마찬가지 두문자 따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 여러분들만의 논리를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논리를 더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키워드나 어떤 단어나 아니면 주제가 생각났을 때 내가 어떻게 답안을 구성할 것인가를 머릿속에 염두를 하고 진행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가 6번째 항목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암기는 3일 안에 시행을 하고 최소한 이것을 3번 정도를 반복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건이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게 안 된다 하시면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반복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완벽한 암기에 도전하는 그 힘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본 이론에 있어서의 배상 책임 정의부터 이번 제 이 PPT 강의는 짧게 내용상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의 강의를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서술형 문제에서 자세한 것을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배상 책임 제가 이제 그 처음에 강의를 할 때도 보험 증권상의 보장 지역 내의 기간 중에 보험 사고로 인해서 타인의 신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생명에 손해를 끼친 그런 범죄상의 책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이제 그 사람한테 불법적인 행위를 고의과실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배상 책임은 지지 않는 거죠. 그런 내용에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기본적인 툴은 요것은 메모리가 좀 돼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서술형 문제를 풀이할 때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타이틀로 써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근거, 이제 불법행위와 이제 채무불이행, 특별법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이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일반 불법행위와 그 다음에 특수 불법행위가 이제 구분이 된다는 거죠. 일반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요소들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셔서 고의과실, 위법행위, 손해와 또 인과관계, 또 여기 책임 능력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여러분들 성립 욕구를 알고선 문제풀이를 할 때 이 내용들이 누가 잘못했고
또 어떤 사유로 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고 거기에 해당되는 법리는 또 뭐고 또 거기에 인한 손해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뭐 재산상의 또 정신적인 손해가 어떻게 났느냐 그런 것들 따져줄 때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서 문제풀이에 있을 때 활용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한 얘기는 뭐 민법 390조에 이제 되는 내용인데 채무불이행은 기본적으로 계약이 성립이 좀 돼야 되겠죠.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계약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명기를 했다고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 기본 강의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항공, 기차를 탈 때 그것도 다 유상 계약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계약이 성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안전 배려 의무라고 해서 안전하게 그 목적지까지 또 직장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인적, 물적 그것을 동원해서 안전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자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채무불이행 관련돼서는 혹시라도 직접적으로 문제가 아직까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좀 그리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특수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관계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는 55조부터 760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올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감독자 책임, 제가 기본적으로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만, 이제 책임 무능력자라고 해서 이제 책임 능력이 없는 이 미성년자에 대한 보상 책임이 발생하느냐,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책임 무능력자,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있어서의 이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부모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부모가 없을 때는 후견인을 지정을 해서 이제 그게 감독자의 역할을 해야 될 거고, 대리 감독자를 이제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대리 감독자라고 그러면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의 선생, 또 뭐 병원에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병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이 감독자의 위치가 되는 거죠. 이 심신상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심신상실의 상태만 됐다 그러면 책임 무능력자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래서 그 사례별로 이제 판단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준적으로는 나이가 뭐 만 14세, 15세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15세가 넘어갔을 때 이때에 우리가 법률적으로 민법상에는 미성년자가 맞는데, 이 15세 이상이 이제 사고를 내고 책임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의 불법 행위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설명을 이제 하는데, 사례로서 나올 확률이 큽니다. 이것은 뭐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다기보다 설명 같은 경우는 뭐 대상자들을 쓰고 뭐 나이 정도에 있어서의 무능력자라고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배상 책임은 언제든지 이제 나올 문제죠. 이제 사용자 배상 책임 750조의 사용자 배상 책임과 우리가 이제 근제보험에 나오는 사용자 책임하고는 내용상은 좀 다릅니다. 사용자 배상 책임은 그야말로 이제 피용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업무 중에 과실로 불법 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이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책임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간 책임주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중간 책임보다는 거의 무과실 책임 쪽에 가깝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타인을 사용을 했고 이 사람이 손해를 끼쳤고 이런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또 사용자의 면책 사유가 입증이 누가 되느냐? 사용자가 했을 때, 사용자가 이것을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 중간 책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도급인의 책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뭐 도급업자 책임도 있겠지만 자동차에 있어서의 이제 도급인이 오히려 더 눈에 띌 것 같습니다. 자동차 수리를 맡긴 우리 피보험자는 일단 공장에 그 차를 맡겼을 경우에는 우리 그 차주의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도급인과 수급인 이제 기본적인 용어는 이제 여러분이 익숙하시겠죠. 그래서 이 도급인 맡긴 사람은 수급인, 도급업자,
는 이제 여기에 대한 사고라든가 손해나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외 조항이 있다는 게 있죠. 이때 도급에 관련돼서 지시라든가 또 업무 관여라든가 이런 중대한 과실, 업무 개인성, 개입성이 이제 따라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58조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감독자 책임하고 이 758조의 이제 공작물 점유자 책임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차 여러분들하고 이제 밴드를 통해서 문제풀이를 모의고사를 이제 제출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때의 하자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 법적인 조항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알고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작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니다. 이 공작물 설치 보존, 만들고 그리고 유지 보수하는 데 있어서의 하자가 발생한다는 이 키워드는 이 하자입니다. 하자는 불안전성입니다. 안정성이 결여된 것을 말하는 건데 이 하자가 있을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공작물 자체는 누구든지 위험성이 있고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위험 책임의 법리를 적용을 하는데 여전히 그 입증 책임이라는 것은 피해자, 다친 사람, 손해본 자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1, 2단계에 있어서 하자 발생은 책임을 이렇게 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759제 동물 점유자 책임 20년도에 이제 일상배상 책임에서 나왔던 그런 문제인데요. 점유자와 보관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 그러면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그런 내용 조금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60조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해서 이것도 지난 20년도에 기출이 됐었죠.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녹아져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형으로는 협의, 작은 상태에서의 이제 그 공동불법행위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이제 사고를 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해자를 알 수 없었을 때 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대씩 쳤어요. 어떤 친구는 살짝 주먹질만 했고 어떤 친구는 강하게 펀치를 때렸을 때 누가 다쳤을 때 누가 실제 가해자냐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었을 때 이런 것도 다 공동불법행위에 이제 해당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교사 방조자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이제 채무는 부진정, 관계성에 있어서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성에 있어서 이 밀착된 관계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해서 공평하게 손해가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같이 나누어서 한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이것은 과실 비율에 따라서 이제 책임을 부담하는 사례입니다. 예컨대 이제 우리가 교통사고 났을 때 1차량이 맨 앞차량에 치고 2차량이 뒤에서 후속하다가 충돌이 됐고 뒤에 있는 3차량이 재차 충돌을 했을 때 사실 2차량이 더 강하게 충격이 돼서 그 사람이 더 다쳤을 개연성이 높은데 3차량은 충격을 해서 약간 미약하게나마 충돌이 됐다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율적인 부분들을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물론 이제 현행에서는 그런 과실 부분을 좀 균등하게 아니면 조금 기여도에 따라서 이제 적용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을 과실 비율은 5대5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언급한다는 그런 내용들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90조 채무 불이행 책임 관련돼서는 계약사항이 기본적으로 체결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21년도에 나왔던 이제 체육시설 관련된 것이 이제 그 예죠.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데 안전요원이라든가 고객이 그 수영장에서 안전하게 그 수영의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선 만약에 그쪽에서 사고가 나거나 다쳤다 그럴 경우에는 이 계약의 내용을 쫓지 않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또 물적 손해라든가 의사배상 이런 것들도 특이한 것은 의사배상 같은 경우는 이제 성관주의 그 당시에 의학적인 또 회피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의를 다했느냐를 이제 가지고 성관주의 의무를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로보험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사용자와 근로자는 이제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근로계약서를 쓸 때 안전하게 이렇게 배려한다는 그런 조항들이 다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8시간의 근무와 뭐 1시간의 식사 시간에 휴게 시간을 준다는 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약 책임의 일부가 되는 거죠. 네, 서로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서 이제 그 계약을 이행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로는 이제 특별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특별법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민법, 상법보다 더 한 단계 위에 이제 특별법이 이제 더 상위법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특별법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제한적인 이제 성격, 지역적인 부분, 어떤 제한된 어떤 물건이라든가 손해에 있어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배상 책임에서 적용되는 것들이 뭐 제조물과 환경과 또 화재, 또 다중이 이런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중대재해처벌법, 지난 22년도에 기출되었던 이런 이제 처벌법들이 이제 특수한 환경에 따라서 이제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이태원 참사라든가 뭐 세월호 같은 그것도 이제 특별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지역이라든가 대상을 가지고 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이제 한정을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책임법이라든가 구제법이라든가 화법법 같은 경우는 이것은 과실 책임을 수정해서 결함 책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제조법 같은 경우. 그다음에 과실 책임에서 무과실 책임, 또 입증 책임을 전환하던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피해자를 더욱더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